네, 아사마 산장 사건 2편 영상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부터 보시게 된 분들은요, 앞에 1편을 보시고 와야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사마 산장 사건을 보자면 이게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편의상 경찰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에서 인질범들을 진압한 건 정확히 경찰 기동대입니다. 경찰 기동대와 경찰은 임무가 달라요.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비상시에 대테러 훈련도 해서 군사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대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350명이 넘는 경찰 기동대는 포위망이 뚫렸고요. 5명을 놓쳤다는 거예요. 첫 산장에서 여러 명이 사살당하는 동안 부상 하나 입히지 못했고 인질극 때도 대부분의 작전이 무력화되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강제 진압으로 체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원 여러 명이 사살당했거든요. 당연히 인질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교전을 시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이고 허술한 작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랬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 경찰 기동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질범들을 반드시 생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데 경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생포해야 됐냐는 거죠. 이 당시 신극좌파 운동권에 소속된 정치 테러범들이었던 거예요. 죽더라도 끝까지 버티려고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치권이나 운동권 사람들에겐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점이 하나의 상징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은 전공투뿐 아니라 정치권을 상대로 한 데모나 운동이 많을 때입니다. 시위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80년대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경찰과 교전 중 사망하게 된다면 반정부 성향의 신극좌파 운동권에서는 범인을 정부에 저항하다 죽은 영웅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소속의 경찰이 이들을 사살하게 되면 오히려 명분만 주고 세력을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생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이들의 세력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개조된 더블배럴 샷건이나 22구경 라이플로 무장을 했어요. 총기 사고가 많은 미국을 봐도 무장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는 인명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문 훈련을 받고 안전 장비를 갖춰도 이 정도 무장을 한 집단을 진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아사마 산장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절벽에 지어져 있기도 했어요. 지형적인 부분에서도 경찰에게 불리했고 이 방패의 재질은요. 두랄루민이라고 하는데 총알에 뚫려요. 그래서 테러 진압 때는 두 개를 겹쳐 사용했거든요. 결국 불리한 지형에서 총알도 못 막는 방패를 들고 가스총, 권총, 곤봉 정도로 샷건을 쏘는 테러범들을 생포하면서 인질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로 돌격하라는 건 인질과 경찰 기동대의 안전을 사실은 무시한 명령이고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은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압작전이 9일이나 걸렸던 거죠. 자, 이 사진은 알프스가 아니에요. 하쿠바 스키장이라고 사건이 일어난 나가노현에 있거든요. 나가노현은 산이 많은 지역이라 겨울에 눈이 쌓이기 쉽고요. 여름엔 평균 기온보다 선선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나가노현은 안 그래도 추운 지방인데 사건은 2월에 벌어졌어요. 심지어 현장은 산속이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음식도 얼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전을 끝내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왜 9일이나 걸려서 진압을 하게 됐느냐? 지휘 계통에도 문제가 있던 겁니다. 이 작전에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지만 이들만 있던 게 당연히 아니죠. 인원 수송 문제나 식량 배급, 살수차 투입, 인질 협상, 민간인과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현장 통제들을 담당해야 됐어요. 이걸 다른 소속의 여러 부서들이 나눠서 맡은 거죠. 문제는 이들 중에 누가 총괄을 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계급이 절대적인 경찰 조직이라도 소속이 다른데 복종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서로의 지시를 듣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지휘체계도 문제였지만 9일이나 시간이 걸린 다른 이유는 작전에 쓸 장비의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벽을 부수고 진압할 때 쓴 건 사실 살수차만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레킹볼이라고 합니다. 주로 크레인에 대형 쇠구슬을 달아서 휘둘러요. 건물을 부술 때 쓰는데 크레인이니까 엄청 크죠. 산소까지 들여오는데 오래 걸렸고요. 현장에서도 2번 휘두르고 고장나는 바람에 도움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했던 겁니다. 지휘체계와 보급 문제로 이미 작전 수행 능력은 떨어져 있는데 상부에서는 생포하라는 명령만 보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하는 돌격을 선택해야 됐던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첫날 인질범들이 대비하기 전에 돌입했었다면 사상자는 더 적었겠죠. 경찰 기동대에겐 이런 사정이 있었고요. 이제 아사마 산장 사건의 범인들과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일본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시작은 1969년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전공투 집회였어요. 처음에 전공투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위 목적의 집단이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세력이 커지면서 분파가 갈리게 되거든요. 전쟁 승리와 테러리즘을 통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을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전공투 세력이 나타났고 1년 뒤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강하게 반대하는 일본 공산주의자 동맹의 극좌파 세력 일부가 합쳐지면서 적군파라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한 겁니다. 적군파는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전파하는 것보다 테러리즘과 전쟁 승리라는 사상으로 만들어진 무력단체였어요. 시작부터 테러를 정당화하고 수단으로 삼은 조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비슷한 성격의 많은 신극좌파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일본이 어땠냐면 기존 좌파와 신극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적대 관계였거든요. 70년대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유행하던 시기라 일본에도 들어오게 됐던 건데 적군파가 혁명 좌파라는 공산당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새로운 연합 적군이라는 조직이 생긴 거고요. 이제 이번 아사마 산장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연합 적군이 농촌과 도시를 갈라놓는 거예요. 도시를 둘러싼 농촌에 가서 현지 농민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도시와의 빈부격차를 느끼게 만들어서 도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국의 마오쩌둥이 고안한 공산화 계획이거든요. 이걸 마오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상을 따르고 있던 혁명 좌파가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일본에서.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1920년대에 극도로 가난했던 중국이 써먹은 방법을 50년이나 지나고 일본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70년대의 일본은 농촌과 도시의 빈부격차가 심하지도 않았고 80년대엔 버블 경제가 있었으니까 그 기반은 70년대에서 나오겠죠. 공산화의 필요를 느낄 만큼 가난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렇게 시대를 맞추지 못한 사상을 들여오다 보니까 연합적군의 계획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들은 더 강하게 적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무장투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무기를 소지한 시위가 일어나니까 정부의 눈엔 테러 단체처럼 보였겠죠. 당연히 보이는 대로 진압하고 잡아들여야 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아니라 공산화를 위해 폭력과 테러를 저지르는 조직이거든요. 법의 영역을 벗어난 활동들이고 바꿔 말하면 이들은 범죄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활동 자금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범죄밖에 없습니다. 은행 강도를 계획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던 공산당원 간부에게 비밀 지령도 내려오거든요. 자기를 탈옥시키라는 겁니다. 연합 적군은 자금 마련과 탈옥을 준비하려면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범죄를 계획하죠. 총포점에서 총을 훔치고 은행부터 텁니다. 성공은 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되니까 산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는 워낙 전공투 운동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 70년대처럼 조금만 의심이 되면 일단 체포해보고 조사하던 때였거든요. 경찰도 실적 쌓을 기회니까 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만 버려도 전공투 사람으로 의심해서 조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산속으로 다 들어가게 된 건데 범죄로 이를 수 있는 건 이렇게 사실 없는 거죠. 계속된 작전 실패로 생긴 단원들의 사망과 이탈이 계속됐고요. 경찰의 추적으로 체포되자 위기를 느끼게 되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점이 1972년 2월 15일 연합적군 5명이 350명의 경찰 포위망을 뚫고 아사마 산장으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던 시기였어요. 산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는 밥 짓던 연기였습니다. 체포된 5명은 이때 25명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산악 베이스 사건도 이때 저질렀다고 자백하거든요. 남자 19명과 여자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공산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의 마오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한 일은 공산주의 사상 검증과 위계 질서를 잡겠다며 지금 조직이 약해져 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친 상태니까 위계를 잡겠다면서 서로의 자아 비판을 시키거나 때려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를 세뇌시키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죠. 이게 산악 베이스 사건이었고요. 이때 피해자들이 여기 12명이에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움직이는 유사 군사 조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데다 난잡한 성생활도 해왔었거든요. 한마디로 정치적 세력을 빙자한 사이비 성격의 범죄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조직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인 거예요. 아사마 산정에서 인질극을 벌인 5명이 포위망을 뚫거나 도망치지 않고 인질을 잡아서 버틴 이유도 자기들이 이미 법정 최고형을 받을 정도의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부에 맞서 싸우다 죽은 좌파 세력의 영웅으로 남고 싶었던 거죠. 지능도 좀 떨어져 보이는데 사실 아사마 산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동차 키는 현관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고 남편이 가지고 나갔다는 산장 관리인 아내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인질극을 하게 됐던 거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을 할 줄도 모르고요. 산악 베이스 사건 때 사망한 단원들에게 운전면허가 있었지만 이미 자기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어도 운전할 사람은 없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산악 베이스 사건과 아사마 산장 사건을 저지른 연합 적군 5명을 알아볼 차례인데 첫 번째 25살 그 문제의 사카구치 히로시입니다. 아사마 산장 사건의 주동자예요. 도쿄 수산대학을 중퇴하고 인쇄소에서 일하다 우연히 공산주의를 접하고 빠지게 됐어요. 원래는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극좌파 세력 출신이었지만 전공투에서 분리된 극단주의자들과 세력을 합치면서 연합 적군파 소속이 됐고 서열 3위의 간부급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 쿠니오 25살이고 교토대학을 다니다 적군파에 들어가면서 학교를 중퇴해요. 상당히 거친 성격이라 행동대장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가 연합 적군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적극적인 테러단체 성격의 조직으로 변하게 된 거고요. 은행 강도 사건의 주범이에요. 여기서 생긴 돈으로 연합 적군의 활동 자금을 보충했고 일부는 또 자기가 빼돌렸어요. 그래서 산악 베이스 사건 기간에도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사는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요. 세 번째, 요시노 마사쿠니 23살 그 엄마가 탄 장갑차에 총을 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극단주의자가 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요코하마 국립대학생으로 학벌이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가 동경대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아빠가 기대를 많이 했고 이게 압박과 열등감이 좀 됐었겠죠. 여러 번 재수를 했는데도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래요. 이런 원인들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성 활동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토 미치노리.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고 아까 가토 형제라는 말 했었죠. 형제가 다 연합 적군에 있었는데 형이에요. 이때 19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21살일 텐데 어떻게 정치 테러 조직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16이거든요. 아마 부모가 없거나 좀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 된다는 뜻으로 착각했고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곧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력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합 적군에 들어가 테러 활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논리상 가장 대척점에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야 되고요. 이걸 대표하는 미국은 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합 적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토의 경우는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어떤 판단의 기회 없이 우연한 기회로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면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올바르게 돌려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사마 산장 사건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었거든요. 가토가 이걸 산장에서 TV로 보고 충격을 엄청 받았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라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적대 관계라야 하는데 두 대통령이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해온 연합 적군 활동이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실망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이 진압 작전 때 아사마 산장에 전기를 끄는 적이 있었죠. 사실 이 뉴스가 나간 다음이었어요, 그게. 일부러 뉴스를 보게 해서 연합 적군의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 작전은 최소한 가토 미츠노리에겐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주동자인 사카구치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밖에 없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토 요시타카 16살 가토 형제의 그 동생입니다. 사진은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라서 신원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은 알려지지 않았고 시간 좀 많이 지나서 공개된 사진이죠. 형을 따라 들어갔었고요. 미성년자라 알려진 건 전혀 없습니다. 가토 형제의 동생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 당시.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재판 결과 알아봐야 되는데 주동자죠. 사카구치 히로시 사형받았고 엄마가 탄 장갑차에 총을 쐈었던 요시노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가토 형제의 형은 징역 13년이었고요. 미성년자인 가토 동생은 소년원으로 가면서 보호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있죠. 행동대장이었다는 그 반도는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사건이 여기 끼어드는데 1975년 8월 4일에 쿠알라룸푸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연합 적군은 전공투에서 분리된 극단주의자들과 일본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분리된 적군파가 합쳐진 집단이에요. 하나씩 빠져나와서 합쳐서 새 집단을 만든 겁니다. 일본 공산주의자 동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미국과 스웨덴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면서 신좌파 테러 대원 7명의 석방을 요구한 거예요. 대사관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7명을 석방시키기로 결정했는데 그중 한 명이 연합 적군의 반도 쿠니오였던 겁니다. 일본 공산주의자 동맹이 이런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어요. 석방의 대가로 자기 조직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한 거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때 7명 중에는 사카구치 히로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석방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 자아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양이 수십만 자나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인 거죠. 하지만 반도는 이 거래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고 일본을 떠나 해외로 도망쳐요. 그 뒤로는 중동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네팔,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로 입국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는 일본 적군을 해산하는 선언이 있었거든요. 일본 적군은 적군파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자 반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 적군의 해산 선언은 무효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또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반도를 쫓는 중이에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고 국제 지명 수배자로 분류해놨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일본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아사마 산장 인질극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대선 기간이에요. 3월달에 선거 있는데 여기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요. 일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도 없습니다. 사건을 가끔 댓글 보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사건이 이용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사건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해보자면은 아사마 산장 인질극이 9일간 벌어졌죠. 이때가 2월달 산속이에요. 범인들은 산장 안에 있으니까 따뜻했겠지만 경찰들은 계속 외부에 노출돼 있었단 말이죠. 식량 보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때라서 다 얼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경찰 고위급 간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니슨에서 막 팔기 시작했던 컵라면을 보급하자는 거예요. 컵라면 보급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왜 기발하다고 했냐면은 이게 세계 최초의 컵라면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장 기자들 취재도 많았다고 했었죠. 범인들이 엄마가 탄 장갑차에 총을 쐈다거나 민간인이 접근했다가 사망하는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가면서 뉴스 시청률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체포 순간에는 90%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게 안 깨지는 시청률인데 이때 경찰들이 컵라면 먹는 장면도 여러 번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슨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공짜로 보게 된 거죠. 이 방송 효과로 일본에서 컵라면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컵라면을 일본에서 들여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아사마 산장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컵라면을 좀 먹을 수 있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아사마 산장 인질극은 나가노현 지역 경찰 기동대 3분의 1 정도가 출동할 만큼 대형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곳은 경찰이 그만큼 또 부족해지니까 치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경찰 본부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시청률 90% 나올 때잖아요. 이 방송 보느라 아무도 외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질극 기간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더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건 이후 찍은 아사마 산장이에요. 지금은 폐업했지만 건물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에 레킹볼도 이용했었고 살수차 쏘면서 내부 총격전도 여러 번 벌어졌는데 아직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지진을 자주 겪는 나라라 그런지 건물 시공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사살되기도 한 장소라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심령 스팟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공포 체험하러 가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 연합 적군이나 적군파 사람들이 해외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와 북한에 관련된 사건도 있어요. 1970년 3월 31일이었는데 오전 7시 33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후쿠오카 이타즈케로 가는 일본 항공 351편이 후지산을 지나던 중 무장한 9명에게 납치가 된 겁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평양으로 돌리라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기장이 이게 국내선이고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북한까지 갈 수 없다고 둘러댔거든요. 사실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단순히 평양으로 가겠다는 생각까지만 한 범인들은 당황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추락시키기에는 자기들 목숨도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비행기는 1시간 30분 뒤에 정상적으로 이타즈케 공항에 착륙합니다. 당연히 경찰과 항공자위대는 공항에 출동해서 체포 준비 중이었고요. 범인들은 비행기 안에서 인질극을 벌이게 됐어요. 하지만 경찰의 설득으로 여성과 어린이, 환자, 고령자 23명이 먼저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륙합니다. 기장은 북한으로 가는 항로를 몰랐어요. 하지만 인질범들이 지도를 하나 주면서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 교육용 지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북한으로 가던 중 국적을 숨긴 전투기가 나타나서 착륙 지시를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전투기가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 소속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행기가 북위 38도선을 넘어간 상태였지만 휴전선상 대한민국 영공이었거든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강원도 상공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북한에 완전히 넘어갔고요. 기장이 무전을 시도했는데 평양에서 진입 관제를 실시하겠다며 지시에 따르라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착륙해보니까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와 있는 거죠. 사실은 납치된 비행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관제탑이 가짜 무전을 보냈던 겁니다. 납치범들은 일본인이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한국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거죠. 착륙할 때도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서 범인들을 속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군 복장을 하고 평양 도착 환영 이런 현수막까지 걸었던 거예요. 인질범들은 김포공항을 북한이라고 믿었고요. 접근한 군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천리마 운동을 물어보거나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져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붙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협상을 또 시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일본 정부가 소련과 국제 적십 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도착할 뻔했던 일본 인질들의 보호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 요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북한으로 가게 둘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승객 전원을 풀어주는 대신 적군파 9명은 북한에 가는 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기장과 승무원을 포함해 북한으로 가요. 도착한 곳이 평양의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이거든요. 북한은 비행장이나 활주로가 제대로 없었어요, 이때. 하지만 이 기장이 마침 또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야간 특공대 교관 출신이거든요. 비행 실력이 너무 좋아서 사고 없이 맨 땅에 착륙할 수 있었고, 북한은 기장과 승무원, 인질범 9명을 조사하겠다면서 구금합니다. 기장과 승무원들은 일본 요청에 따라서 결국 풀려났고 돌아갔어요, 집에. 하지만 이 9명의 적군파는 북한에 망명했고요. 자기들이 세계혁명을 위해 군인이 되고 싶다면서 훈련을 시켜달라고 말했지만 북한은 거절해요. 북한에 망명한 이유도 황당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적군파를 주체로 하는 적군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살면서 역으로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중 한 명은 과거의 적군파 생활을 반성하고 주체 사상으로 전향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우리 사상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거든요. 한때 우리나라도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읽은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 있어요. 돌입하라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고 사건 당시를 재현한 영화죠. 멋있게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보다 현실적인 당시 상황을 재현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요. 2002년 영화인데 20년 전이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리뷰 영상을 하나 찾긴 했어요. 아마 이거라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